없어도 괜찮아요. 그 노트에다 이놈의 필기 이걸 좀 노트에다가 하시고. 자, 중세국어 지난 이제 이건데 지금 뭐 반마다 좀 다른데 어떤 반 국어 선생님께서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이 무슨 선생님 같으신데 그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그분께서 중세국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어떤 선생님 이제 그게 최근 일이에요. 최근 지난 방학하기 직전.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안 내겠지. 중간고사 범위는 나왔잖아. 근데 얘 항의를 많이 받은 거죠. 항의를 많이 받은 거. 얘 중세국어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예를 들면은 미적에서 미분계수 그거 어렵지? 그러니까 그거 안 할게. 이거랑 똑같은 어떤 파트를. 근데 그게 또 심지어 예를 들어서 확률에서 경우의 수 어렵지? 그거 안 할게. 이거는 마찬가지거든.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수능에서 니네가 보면은 풀 수 있어. 한 문제 두 문제는 한두 문제가 지금 장난해? 한두 문제 갖고 애들 지금 당락이 바뀌는데 쌍문고 좀 이상했어 올해. 작년에 중세국어를 어느 정도로 많이 했냐면 애들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 다다음날부터 와서 중세국어를 했어 애들이. 2주 동안 브레이크 특강이었지. 거기서 훈민정음을 한 바퀴 돌리고 방학 시작해서 또 했어. 훈민정음 용비어천과 수학원에까지. 심지어 상문고에서 어떻게 월인석포라고 어디에도 없는 지문을 가지고 와서 문제집 평가 다 찾아봐도 없어 나온 적이. 그걸 시험 범위로 택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논문까지 찾아. 그 정도로 중세국어를 빡세게 시키는 학교였거든. 시험 문제의 퀄리티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솔직히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야 이런 건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쓸데없다기보다 너무 깊이까지 파고 들어놓고 갑자기 안 나겠대 올해는. 이 변동성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지. 항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선생님하고 되게 중세국어부터 시작해 문법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이제 2학년 돼서 이번에 3학년이 되니까 바로 이제 9월 모평 보고 2학기 끝나면 3학년이잖아. 그럼 수능 특강 풀어야 되니까 엄매가 이제 까먹었다. 엄매 전체 지금 특강하고 있거든. 근데 서울고하고 상문고하고 두 학교만 놓고 이제 특강을 하는데 비교가 안 돼. 서울고 애들이랑. 서울고 애들은 쉽게 했잖아. 문법 빡세게 안 했잖아. 상문고는 엄청 빡세게 했잖아. 얘는 그냥 대답을 한 번도 맞아 그거죠. 대답을 딱딱하니까 서울고 애들이 하는 거야. 비슷한데 내신 성적은 비슷한데 근데 확실히 공부한 게 어디 가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했는데 이런 거 안 나오잖아. 아니야. 내공이 생겨요. 이해하는 힘이 생기고 사고가 굉장히 사고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지금 걔네들은 그냥 한 바퀴 돌면 언어가 왠지 끝나게 돼 있어. 상문고 애들이. 서울고는 좀 이거 어렵다고 난리야. 언제 이거 다 하니. 마라톤 문제 한 권 거의 다 풀고 있어. 중세국어도 딱 3시간짜리 한 번에 끝냈어. 2학년 애들. 그게 왜 되냐면 1학년 때 그렇게 빡세게 했기 때문에. 자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했어요. 학교에서 하지. 근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안 들어가니까 일단 하기가 싫잖아. 일단 다른 게 급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갑자기 되느냐? 기말이 갑자기 훈민정음만 들어가겠대. 이게 갑자기 지금 준비가 안 돼. 방학 때 그렇게 준비하고 해도 힘든데 그런 결과. 또 하나는 수능에서 지금 중세국어 작년에 킬러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문법이 5문제,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이 5문제, 매체가 6문제인데 그 5문제 중에 하나가 중세국어, 하나가 중세국어하고 현대문법이 통합된 게 나왔어요. 그런데 중세국어가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낯선 게 나온 거야. 좀 약간 유형이 1교시 국어의 특징 알잖아. 재학생들이 안 그래도 떨린데 선택을 먼저 시작했던 애들이 그 중세국어 때는 지금 재수 3수하고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 내가 아는 애도 선택에서 7개를 드렸어. 나머지
4과목에서 4개 틀렸거든. 수학, 과학 2개, 영어에서 4개 틀렸는데 국어, 언어와 매체에서 그 중세국어 때문에 7개 틀려서 지금 3반수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왜냐하면 선택만 아니면 나머지는 잘했는데, 그리고 이것도 중세국어에서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키하고 중요한 건데 알 수는 없고, 그런데 단지 이걸 제대로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일단 학교에서 포함을 시켜도 자기들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내겠죠. 작년처럼 어렵게는 안 냈겠죠.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짧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그래서 지금 어제 해봤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계속해서 브레이크 특강부터 했으면은 애들이 되게 잘 따라왔을 텐데 어렵다고들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문법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결국은 뭐냐면 체온조사, 어간, 어미 그거 나누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한 번만 고생하시면 돼요. 한 번만. 그 대신 독하게 훈민정음만 한 판만 뜨시면 중세국어 그냥 정리 70~80%는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45분밖에 안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뭘 하셔야 되냐면 중세국어 노트에다가 필기하셔도 되고요. 중세국어 책에다가 필기하셔도 돼요. 자, 중세국어 보시면은 거기 37페이지 있지? 37~8페이지를 이용, 37페이지에다가는 요거 한글 제목, 자모책에. 자, 여러분들 한국사 100점 맞은 학생 있어요? 깜짝 놀랐어. 한국사 100점 맞은 애가 2명인가 있던데? 한국사를 왜 이렇게, 아니 중요하죠? 한국사 중요한데, 그럼 자, 고려 건국이 몇 세기지? 고려 건국. 주영아, 고려 건국 몇 세기야? 몇 년도? 태어난 몇 년도? 17? 아니, 고려 15는 조선이지. 16도 조선이고 14세기 후반에 조선이고 16. 고려가 생겼을 때 고려 건국 11. 조금 앞에 936년 그렇잖아요. 10세기 고려 건국, 이때를 우리가 중세로 보는 거예요. 10세기에. 그래서 14세기 후반에 조선이 건국돼. 그쵸? 조선이 건국돼. 15세기 초반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16세기 때, 자 생각해봐. 굉장히 조선에 큰 전쟁이 2개가 일어났어. 뭐지? 그렇지. 임단하고 병자호란, 병만, 이렇게 큰 전쟁이 2번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2번 일어나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사람들의 인식, 언어 싹 다 바뀌거든. 그래서 이 16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고려 건국부터 이 16세기, 여기를 우리가 중세라고 규정 짓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15세기 초반에 한글 창제예요. 그렇죠? 한글 창제. 그래서 그 이전에는 중세 전기라고 해요. 중세 전기. 그 다음에 한글 창제부터 16세기까지 중세 후기라고 하고, 우리가 배우는 국어는 중세 후기 국어가 되겠죠. 한글 창제. 15세기 초반에 세종이 한글을 딱 만들었을 때 그때의 한글 모습, 그걸 중세 국어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16세기까지. 이 이후로의 국어는 수능이나 내신에는 빠졌어. 15세기부터.
문제부터. 물론 수능에서 보면은 나올 수도 있는데 중세의 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변했나 다 샘플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15세기 초반에 한글의 모습이. 자, 세종이 한글을 지었는데 세종대왕이 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냐면 정말로 5천년 역사상 세종대왕이 원톱이에요. 리더로, 지도자로. 나머지 미만잡이야 진짜 봤을 때. 그 정도로 한글 창제가 엄청난 위대한 업적이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아요. 95% 이상이 한글을 읽고 쓰는 그런 국민인 나라가 없어. 자기 언어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만큼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발전했죠. 그래서 근대화, 산업화, 지금도 정보통신화, 굉장히 우리나라 속도가 엄청 빠르고 또 민주주의도 그만큼 빨리 발전했죠. 그래서 한글에 대한,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대한민국의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라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했을 때 원리 있죠. 보시면 자, 일단은 자음의 제자 원리부터.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냐 보시면 네모칸이 칸이 맞지? 칸 크기가 이게 딱 맞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들 잘 해보세요. 이거 땅땅땅땅땅 5칸 위에 기준이 있어야 돼. 일단 지금 자음을 하는데 세종대왕께서 이 자음의 기본자를 만드셔요. 기본자. 놀랍게도 5자 가지고 만들었어. 기본자 5자. 이 기본자를 만드는 원리가 뭐냐면 기본자가 상형이야. 상형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했죠? 초등학교 때 상형 문자가 무슨 문자야? 모양을 본뜬 문자죠. 그쵸? 이게 뭐냐면 발음기관의 상형이야. 발음기관의 상형.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5가지 기본 글자를 만들었어요. 요렇게 생긴 건 뭐냐면 얘가 어금니 발음 기관을 상용했다고 했잖아. 어금니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대. 어금니 소리야. 어금니 소리. 그 다음에 얘는 혀가 살짝 끝이 말린 모양이다. 그래서 혀소리라고 했어. 혀소리. 혀소리. 얘는 뭐냐면 생긴 게 뭐 같아? 입술 같잖아. 입술 소리라고 했어. 입술 소리. 얘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치아가 건치가 없잖아. 라미네이트도 못하고 삐뚤삐뚤했겠지. 치아가 이렇게 삐뚤삐뚤 이어져 있는 거. 이 소리. 이빨을 위하는 거야. 얘는 아 해봐. 그러면 목구멍 동그랗지? 목소리였어. 자, 그런데 문학은 우리 다 개념어예요. 문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둬야 돼. 한자음도 알아둬야 돼. 한자음. 자, 뭐냐면 어금니 소리 얘 아음이라고 해. 아음. 혀소리 설음. 입술 소리 순음. 입소리 치음. 목소리 후음이 되는 거죠. 후. 자, 그래서 기본자가 아, 설, 순, 치, 후 이렇게 5가지 발음 기관을 상형을 통해서 5가지 문자를 만들었어요. 같이 해볼까요? 아, 설, 순, 치, 후. 시작. 설, 순, 치, 후.
이렇게. 자, 이렇게 기본체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밟죠. 이게 바로 가획의 원리입니다. 획을 가한다는 거죠. 획을. 여기서 획을 간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획을 더했더니. 여기서 획을 더했더니 이렇게 돼.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위로 잡아당겼더니 이렇게 돼. 얘를 옆으로 잡아당겼더니 이렇게 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획을 더했더니. 그 다음에 얘는 획을 더했더니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이게 가획의 원리로 다시 문자를 만들었어요. 자, 짜자잔. 그 다음에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병석, 병이 뭐냐면 나란히 병자거든. 나란히 병. 여기서 나란히 병으로 나란히 썼을 때 된소리가 되잖아요. 된소리가 될 수 있는 건 예사소리뿐이 없지. 그러니까 쌍기역. 여기서는 울림소리는 안 돼. 거센소리도 안 돼. 병석. 쌍디귿. 여기서는 쌍비읍. 여기서는 쌍시옷, 쌍지읒. 여기서는 이 당시에 15세기 때 쌍이음이 있었고요. 쌍히읗이 있었어. 지금은 둘 다 없어졌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자에서 가획 병서의 원리다. 그 다음이 뭐냐면 기본자랑 정말 다르게 생긴 애가 있어. 이체자라고 해요. 이체자. 달을 이자거든. 얘는 가획 병서 관련이 있잖아. 기본자랑 모양이. 얘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꼭지가 달린 애야. 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여린이웃은 제고. 얘가 여린이웃이야. 얘가 여린이웃이고 얘는 그렇지. 얘는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얘는 반선음. 반선음이고 그 다음 얘는 없어. 그 다음 얘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우리 배운 사람들이 세모라고 읽으면 안 돼. 뭐라고 읽어야 돼? 반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치자 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보면은 병서 빼고 병서 제외하고 일단 우리가 기본자에 포함시킬 때 병서는 포함을 안 해. 병서 빼고 기본자, 가획, 이체 중에서 현대 국어의 문자에 없는 자음 찾아봐봐.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예죠. 그쵸? 예. 저. 그러니까 15세기 때 따끈따끈하게 만든 그 직후의 문자들. 이 문자가 나와 있는 구절이라든지 단어 같은 거는 시험에 잘 나오겠지. 왜?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자, 이거 표현판 그려보시고 이번에는 몸으로 갈게요. 세종대왕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게 진짜 천재. 집현전 학자들한테 자 만들어보자, 글자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집현전 학자들은 그냥 거들 뿐, 돌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 유교 국가였잖아. 여러분도 수기치유 공부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유학에서 중시하는 어떤 관념, 철학이 있단 말이야. 그게 우주 만물의 이치, 음양오행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자음 만들고 모음도 상형으로 하는데 천재인의 상형을 합니다. 천재인을 상형해서 기본자 3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천, 지, 인 이렇게 세 개. 근데 봐봐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 하늘이 딱 보니까 하늘을 상영하려고 아무것도 없어. 무한대야. 그죠? 그냥 점 찍은 거죠. 이렇게. 이거 명칭이 뭐지? 아래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는 이렇게 생겼고, 그죠? 땅은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천지 이렇게 기본자가 만들어졌어요. 천지인의 상형이야. 상형 문자야 이것도. 자, 여기에다가 짜자잔 1차 스텝 초출이라고 해서 하나씩 결합하는 거야. 자, 얘를 얘랑 결합하고 얘랑 결합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양성과 음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음양오행설. 그래서 이 하늘을 양성이라고 생각해. 양기라고. 그리고 땅을 음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거. 이건 뭐냐면 음운의 느낌이, 양성은 소리 성자 써서 굉장히 밝고 작고 귀엽고 가벼워. 음성은 무겁고 크고 둔해. 그래서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양성은 하늘에 관련된 거야. 얘야 얘. 하늘이야 아래야. 자, 하늘로 향해야 돼. 얘랑 합쳤을 때. 오. 그 다음에 얘랑 합쳤을 때 얘가 밖으로 향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성은 얘랑 만났을 때 얘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야 되고, 또 안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 어둡고 둔하잖아. 얘가 밝고 작잖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좀 밝게 하세요. 밝게. 시작. 왜 다 똑같은 느낌이지?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밝고 어둡고. 그래서 양성은 양성모음끼리, 음성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려. 그 다음에 제출이 있는데, 제출은 여기서 하나 더 찍어주는 거. 이게 제출입니다. 제출자. 그 다음에 합용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합용은 자, 요렇게 얘 초출자 얘네 두 개를 합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냐면 오아 이렇게 돼요. 얘네 두 개를 합쳐 그러면 으아 되는데, 얘는 이제 현대 국어에서는 쓰지 않죠. 얘도 얘를 합치면 우와 이렇게 되죠. 얘도 현대 국어에서는 쓰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음의 제자 원리는 천지인의 상형이라는 얘기야. 자, 자음의 기본 원리는 아설순치 후 발음 기관의 상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자, 모음에서 보시면 현대 국어에서 쓰지 않는 거 하나 나오죠. 뭐죠? 예. 아니면 빼고 빼면서 빼고 기본자 여기서 봤을 때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본 자모자, 현대의 기본 자모자가 몇 자일 것 같아? 24자예요. 자, 여기서 중세국어 때 뭐가 있었어? 얘 있고 아까 했던 거 지금 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가 중세 때 있는 거기 때문에 중세 국어는 요 네 글자까지 합쳐서 28자. 세종대왕이 만드신 중세 국어는 28자. 자음 모음 기본자가 28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를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냐면 알파벳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영어를 잘하시는데 느드트 느, 드, 트 이게 한글이고 알파벳이야. 보세요. 한글의 서름인데 자 가획을 하면서 발음이 어떻게 되지? 소리가 느, 드, 트 점점 세졌죠. 그쵸? 이거는 소리, 이 문자의 모양에 소리의 자질이 반영되어 있어. 이런 문자가 전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어요. 얘는 느드트 봐봐. 생긴 게 서로 상관이 없잖아. 그치? 얘는 여기에서 획 하나, 획터. 그럼 소리가 점점 세져. 이런 문자를 자질 문자라고 하죠. 즉 소리의 문자의 모양에 소리까지 반영되어 있다. 소리의 성질까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한글이 음소 문자에서 문자에서 자질 문자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학습.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용비어청 과정 그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냥 훈민정음만 하고 끝낼게요. 일단은 훈민정음. 여기 노트 거기 이제 자기가 공부하기 편하게 노트에다 필기를 훈민정음이 있고 그 옆에 빈칸이 있잖아. 자 거기에 어떻게 구성을 하시냐면 하나는 텍스트 분석용 형태소 분석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념을 써머리할 자 칸을 좀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자 문법은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좀 많이 그 다음에 어휘 이건 7편이고 노트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죠? 38페이지를 먹고 이렇게 나누시고 여기 학습 정리요 39페이지 부분에 형태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좀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쓸데없는 건 안 나고요. 우리가 시험 수능에 꼭 알아야 되는 거, 내신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할게요. 나란 말씀,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종이 직접 지었다라는 거야. 훈민, 백성을 가르치는 정음, 발, 소리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취지를 밝히는 글이에요. 이거는 언제 나왔냐면 세종 때 나오지 않고 세조 때 나왔어. 세조 때.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한글이 바로 나오고 난 직후는 아니고 한 20-30년 후지. 자, 나란 말씀이 뒤움기게 나라 그랬는데 나란 말씀이 이거 해석하면 뭐냐면 나라의 말이 이런 뜻이에요. 자, 형태소 분석해 볼게요. 나라 플러스 슛 플러스 말씀 플러스 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보니까 나라의 말이야. 그죠? 말을 꾸며주죠. 이게 나라의 말이란 말이야. 그죠? 여기서 요 시옷이 그럼 뭐냐면 여기서 의에 해당하는 거야. 말을 꾸며주는 조사거든. 무슨 조사일까? 관형격 조사야. 자, 15세기 때는 관형격 조사 시옷이 있었어. 시옷. 우리 지금의 사시옷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 사실. 그래서 관형격 조사 시옷이 있었구나. 어디로 가시냐면 문법으로 가셔야 되죠. 문법에다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조사는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 이렇게 크게 써주고 1. 관형격 조사 시옷
숏이 있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자, 나랑 숏 말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자, 거기에 숏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네. 그래서 이 도화지를 쫙 채워갈 거예요. 지금 나랏 말씀이 말씀. 자, 말씀 보면 이게 15세기 때는 어떤 뜻이냐면 제너럴하게 쓰이는 그냥 말이야, 말. 그런데 현대는 말씀 그러면 그냥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 말의 높임 and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말의 낮춤. 그래서 높임 and 낮춤으로 쓴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말이라는 전체 집합이 높임과 낮춤으로만 쓰이죠. 의미가 확대된 거야, 축소된 거야? 축소된 거죠.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제너럴하게 쓰이다가 높임하고 낮춤으로 축소된 거지. 어디에 써져? 어휘로 가는 거죠. 어휘로 가서 자, 의미가 축소된 단어가 있다. 예로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나와서 정말 이 있죠, 이. 자, 이의 품사는 뭘까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주격조사죠. 주격조사.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격조사. 자, 진짜 별표 7개 정도. 시험이 꼭 나온다. 주격조사가 있잖아. 15세기 때는 가가 없고 입밖에 없었거든. 입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 형태가 있어요. 이 형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자, 보면은 말씀이처럼 자음 종성 뒤에는 이가 오는 거야. 음은 환경이 자음으로 된 종성 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이 이렇게 돼서 바가 그런 뜻이거든. 이 이는 뭐냐면 몸 뒤에 와요. 몸 뒤에 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용비청가에 보면 뿌리가 이렇게 나오거든. 뿌리가. 그런데 이가 생략되어 있어. 생략. 조사가 생략되어 있어.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로 끝나는 모음이 있어요. 이야 이러면 이야, 그러니까 이가 앞에 오잖아. 그런 건 상관이 안 돼. 이렇게 위 그러면은 위 이로 끝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라는 모음이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계열 모음이라고 하거든. 이 계열 모음 뒤. 자, 그럴 때는 생략돼. 이 형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주격조사는 너무 많이 나와. 수능에서 빈출 문제 중에 하나. 주격조사 이 형태. 요거 보세요. 자, 지금은 이렇게 종성이 있으니까 2점. 자, 이 주격조사.
자,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적어주시고, 나란 말씀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그랬어. 나라의 말이 중국 듀.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이렇게 됐어. 한자음을 표기하는데 우리 중국어 선택 손 들어보세요. 중국어 선택. 중국어 해보세요. 이거 읽어봐봐 이거. 중국어 이렇게 되잖아. 중국이 아니라 중국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표기를 한글로 표기했을 때 중국어랑 비슷하게 표기했죠. 중국 발음이랑 비슷하게 표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표기로 합니다. 표기 짜자잔. 자, 이런 표기를 한자음을 표기할 때야. 한자음을 표기할 때 중국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동국 정식 한자음 표기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중국 발음에 가까우면서 동국 정원식이 어떤 거냐? 한자음 표기일 텐데 중국 발음에 가까워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침이 없는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받침을 써주는 거야. 받침이 없는데 어떻게 받침을 써주나요? 음가 없는 이 새 같은 것도 새가 아니라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 받침 없는 이음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동국 정원식 한자음 표기는 무조건 초성, 중성, 고성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 초성이 빌 경우, 중성이 빌 경우 음가 없는 애들을 집어넣어요. 특히 이음, 그냥 이음 있지. 자, 그리고 표기에서 아까 안 한 건데 우리 나란말쌍이라고 표기된 거 보면은 발음대로 표기됐죠. 발음대로 이거 배웠죠 우리.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거를 주의적 표기라고 배웠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연철 표기라고. 연철 중요합니다. 이어서 100%야. 예외 없어. 15세기 때 100% 이어서 표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쭉 쓰는 거. 나란 말씀이 듀윗 이건 한자어니까 표기해주고 달아. 자, 듀윗에 그랬는데 이 애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과 비교하여 이런 뜻이거든. 얘 품사는 뭘까? 조사지. 무슨 조사인가요? 주격조사는 이고 중국과 비교하여잖아. 부사격조사죠. 부사격조사죠. 자, 부사격조사 조사였다. 그러니까 조사, 어미 이런 게 잘 나와요. 중세국어도. 부사격조사인데 듀귀계 같은 경우는 경우는 얘는 비교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비교 부사격조사인 거지. 중국과 비교하여 달아 그랬어. 달아. 그치. 우리 말이 중국 문자랑 안 맞는 거지. 달라. 근데 달아 형태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기본형이 뭐냐면 자, 어간을 어떻게 찾는다고 했지 얘들아? 자, 기본형이 다르다. different. 형용사는 다르다. 이게 현대에서는 누가 됐죠.
이때는 달하다. 자, 기본형에서 어간 찾는 법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죠. 중요하다고 했잖아. 뭐죠? 기본형에서 빼기 다라고 했지. 기본형에서 다를 뺀 앞에 이 부분이 뭐라고? 간이라는 형태소라고 했죠. 다라. 여기에다가 다양한 어미가 와서 다양한 꼬리, 어간에 붙는, 어간에 꼬리처럼 붙는 말 어미라고 했잖아. 이 어미가 와서 자, 말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걸 활용이라고 배웠죠. 아가 됐어. 이거 현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르에 아가 붙으면 어떻게 되지? 달라가 되지. 현대에서는 달라가 되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달아가 됐어. 이것도 현대 국어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잖아. 다른 점은 알아둬야죠. 다른 점 구별해야죠. 그런 게 시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명칭상 편하게 리을 이응형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간이 르로 끝난 어간인지 라나 르로 끝난 어간이 활용했을 때 리을 이응형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문법에다가 써주세요. 문법. 이건 조사잖아. 지금 조사 쓰고 있죠. 조사 칸 말고 나눠서 활용이니까. 자, 활용에서 리을 이응형 활용이 있다. 얘는 둥기게 달아야 달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얼세. 자, 문자 나왔어. 문자. 이것도 문 보세요. 한자 표기잖아요. 자, 문. 동국 정운식 표기야. 의미 없는 종성을 써줬어. 한자라서. 문자. 와로. 자, 와로는 뭐죠?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 얘기거든. 얘도 역시 조사야. 무슨 조사? 부사격 조사. 비교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같이 써주면 좋겠네요. 둥기게 그 다음에 문자 와로. 자 와로.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얼세. 문자와 서로 통하지가 않아. 서로가 나중에 서로가 되죠. 이건 이화 현상 이런데 이걸 일단 비싸고 중요한 것만 서로 사마띠. 자 보세요. 사마띠 아니할세. 무슨 뜻이냐면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어. 그럼 사마띠가 통하다라는 단어네요. 통하다. 얘가 기본형이 뭐냐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렇게 태어났어. 사마띠다. 받침이 뭐냐면 칠시야. 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훈민정 언해본에서는 시옷으로 표기가 됐죠. 이건 왜 이럴까라는 호기심이 생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얘가 태어났을 땐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때의 받침 규칙이 있었어. 받침 표기 규칙이. 그게 뭐였냐면 종성을 표기할 때는 다시 부자야, 쓸 용자야, 다시 쓴다. 무엇을? 초성에 썼던 자음을 종성에다가 부용 다시 쓴다라는 종성, 부용, 초성의 법칙이 있었어. 언제? 초기에. 하나를 딱 만들었을 때. 그런데 자, 30년 후야 지금. 저 훈민정 언해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얘가 바뀌었어. 요거는
팔종성 표기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팔종성이 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옛니은. 짜자잔, 이거 어디로 가냐면 표기로 가세요. 표기로 가서 자, 팔종성 초기에는 종성, 무형, 추성이었는데 팔종성법으로 됐다. 그 얘가 사마띠. 그 얘가 사마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는 종성, 무형, 추성이었어. 근데 지금 훈민정음원에는 시간이 조금 지난 거거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팔종성법이야. 훈민정음에서는. 그런데 처음에는 종성, 무용, 초성도 있었다는 거지. 제극초에 용비어천가. 그리고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다 설명이죠. 거기서. 이 시기를 몰라서 틀린 건 아니에요. 단지 이건 알고 있어야지. 종성, 무용, 초성이 뭔지, 팔종성법이 뭔지, 이거는 받침을 표기하는 규칙이 있었다는 거지. 중세국어에. 지금 현대국어는 이거죠. 다 표기할 수 있죠. 그렇죠? 중세국어 때, 자, 팔종성법 이렇게 로 표기됐다라는 거야. 받침 표기법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사마띠가 지금 뭐냐면 통화지라고 했잖아. 통화지. 자, 그럼 여기서 사맞다가 기본형인데 사맞까지가 어간이겠죠. 어간. 그러면 이 D 얘가 어민데, 자, 이 어미 봐봐. 나중에 지로 변하지? 지. 이거 자,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이렇게 때 배웠는데 이 모음 앞에서 이어껏 소리 D가 Z로 변하는 거 뭐죠? 구개음화지. 구개음화. 자, 구개음화가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안 한 거지. 짜자잔. 문법으로 가. 문법에서 음운 변동 현상 칸을 만드세요. 음운 변동 현상 1번 구개음화 X. 구개음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예. 4. 만. 그래서 구개음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마띠 아니할세. 아니하 어간 어미는 리을 세. 어미. 이거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지. 아니함으로 그런 뜻이죠. 아니함으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뜻이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전차는 뭐냐면 이유라는 뜻인데 지금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죽은 말 사어라고 해요. 사어. 사맞다도 사어죠. 엄청 많지. 죽은 말이야. 이런 이유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야. 어린은 여기서 어리석은 백성이. 자, 15세기 때는 어린이 무슨 뜻이었냐면 stupid, 어리석다는 뜻이었지. 그런데 현대에는 어린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영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이거는 의미가 확대된 거야, 축소된 거야, 이동한 거야? 이동한 거죠. 의미가 완전히 변한 거야. 의미 이동이야. 다른 말로 어의, 말의 뜻이 변했다. 어의 전성 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휘에다가 쓰세요. 3번 의미 이동. 어린 이렇게 쓰시는 거지. 어린. 의미가 완전히 이동한 경우. 어린 백션 플러스 이. 또 나오네요. 뭐죠? 주격조사. 백션 이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이가 오는 은 환경 봐봐. 중성 자음 뒤에서 오지. 그쵸? 백션이 이렇게 되죠. 자, 니르고저 홀빼. 니르고저 홀빼. 니르고저 홀빼에서 홀빼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니르고저까지 하고 끝낼게요. 니르고저 홀빼. 이르고자 할 바가 그런 뜻이거든. 해석하면 니르고저 홀빼가 말하고자 할 바가 이런 뜻이에요. 한국어로 해석 먼저 한 다음에 형태소를 쪼개보세요. 그러면은 자 니르하고 니르다에서 온 거거든. 니르다가 뭐냐면 말하다, 스픽, 말하다. 니르다, 텔. 오죠. 어간어휘로 나눠주는 거야. 똑같아. 우리 공부했던 거. 체온조사, 어간어휘, 어근접사 이렇게 나오면 다 뚫려요. 그냥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민데, 자 얘가 현대로 오면 니르 고자가 어떻게 바뀌어? 이르 고자로 바뀌지. 자 현대로 오면 이르 고자가 돼. 여기서 의문의 변동 현상 보세요. 말머리에서 말머리 니은음이 탈락하는 걸 뭐라 그래? 두음 법칙이잖아. 그죠? 니은이 까먹었니? 생각나죠? 자 그런데 보면 탈락했어 안 했어? 탈락 안 하고 붙어있지 그대로. 두음 법칙이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치? 여기 문법 음운 변동 란에다가 써. 두음 법칙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니르 고자 하고 이렇게 써. 이르고자. 이르고자는 현대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고저가 고자 이거 어미가 이렇게 변했는데 변한 거 보니까 우리 아까 양성 음성 보였지. 이 안쪽에는 여가 아가 됐어. 모음이 현대로 올수록 양성화돼요. 양성화가 진행된단 말이야. 그리고 모음이 이중 모음이 단모음화가 돼요. 현대로 올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여기서는 니르고저 얘만 봐도 지금 두음 법칙도 안 됐고 모음의 양성화도 안 됐고 단모음화도 안 된 거죠. X 이렇게 쳐줘. 같은 얘야. 니르고저. 자 이렇게 저기 음운 있지? 음운 1번만 하고 끝낼게요. 음운의 1번 여기 중세국어 때는 지금 음운이 얘 모두 사용됐어. 모두 사용됐고
자, 얘 이름은 순경음. 비읍. 얘는 여린 히. 얘는 반침. 얘는 옛님. 얘는 아래 아라 명칭이죠. 자, 앞에서부터 얘 여기 이렇게가 28자 훈민정 28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앞에 순경은 비읍은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가 아니라 연서면서 생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순경은.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자음이죠. 자, 얘는 옵니다. 요게 모두 사용된 게 15세기야. 음운상 특징,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러면서 얘네가 쭉. 자, 이게 뭐야? 소멸 순서죠. 소멸 순서. 소멸 순서예요. 얘 15세기 때 쓰이다가 없어지고, 얘 따라서 없어지고, 얘 15세기 말에 없어지고, 얘는 16세기 말에 없어졌어. 16세기까지 쓰였어. 얘는 19세기까지 맨 끝까지 살아남은 게 아래야야. 그래서 소실 순서, 소멸 순서. 자, 지금 우리 어디 이루고자 홀패했죠? 그렇죠? 거의 3분의 1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거 여기서 여러분들 복습 한 번만 하시면 다음에 만약에 이게 뭐 중간고사 때 들어가고 기말에 포함된다 이래도 지금 한번 해놓으시면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숙제 알려드릴게요. 숙제는 일단은 우리 교재 있는 문제는 무조건 푸시는 거고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 추천별 과제 제방백하고 이거 오늘 배워 못 받은 사람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사람 갖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리닉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언제 올 건지, 언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 연락을 선생님한테 직접 남겨주세요. 언제 올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테스트랑 과제랑 뭐 완벽히 다 됐다. 그러면은 뭐 끝나고 확인만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내 방학을 잘 이용해서 일단 그리고 우리 좀 빡빡하게 앞으로 남은 시간 주 1회 하는 거니까 가능한 지각까지는 마시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요일 화요일에 가.